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 사기에 대해서 본지 사기, 네. 그다음에 우리 그 메이도프 형님 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시끌벅적한 사건들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네. 그 금융 사기 외길 인생을 살아온 분이 있죠. 한 길만 꾸준히 팠던 그 큰손 장영자 사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한 우물만 판 분이에요. 정말 외도를 하지 않고 한 우물만 그래서 엄청 그렇죠. 예. 다른 일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하나만 집중 있게. 금융사기? 네. 사기 사건으로. 그렇죠. 정말 집념의 여인입니다. 네. 먼저 이제 생애 및 가족 관계를 보면 이게 또 화려해요. 그냥 네.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네,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 목포 출생. 44년이면 지금 생존에 네, 생존에 있죠. 네. 네. 지금 감옥 가 있죠, 아마? 77 되겠네요. 네, 만 77세. 네. 아주 젊네요. 그 다음에 1953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숙명여대 재학시에 2차례 결혼. 재학할 당시에. 그렇죠. 네. 근데 당시 여대에서. 그때 이대에서는 안 돼요. 네, 이대에서는. 제가 들었던 것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화여대에서는 결혼하면은 퇴학당했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혼을 했고, 1982년에 그 이철희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이철이라는 분이 육군 소장 출신인데 1979년도에 국회의원을 했었죠. 근데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정회. 요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유정회가 뭔지. 그러니까 유신 시절에 네. 임명직 국회의원이죠. 말하자면. 임명직.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정회 출신 국회의원이면은 이건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초상위급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요즘 개념으로 하면 어쨌든 네. 국민들에게 그 평판을 얻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니고 임명직이라면 마치 그 그렇죠. 행정부에 네. 임명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당신은 그런 네.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은 유신 정부에서 임명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일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막강했죠. 당대 좀 특이한 네.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중앙정보부 국장은 아니고 차장까지 지냈습니다. 차장까지. 네. 그리고 2014년에 사망하셨고요. 네. 자녀부분은 노혜경 교수님께서 네네. 한번. 자녀는 그 두 번째 남편에게서 일남일녀가 있다고 해요. 네. 아마 그 중에 한 명은 익히 이름 들면 알만한 그 네. 배우랑 결혼해서 뭐 김주승이라는 분 그쵸. 지금은 네. 사망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아들도 배우 차족이라는 그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혼을 하고. 네. 뭐 그래서 어쨌든 그 일남일녀기는 하지만 끝은 그다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좀 그렇긴 사망에다가 합니다. 뭐 그 뒤에 이제 무슨 유산 뭐 네. 소송도 계속 있고 법정 다툼이 있고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네. 그 아들이 이제 희귀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그 며느리 배우 차주옥 씨죠. 네네. 이 차주옥 씨가 그 딸하고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또 장영자의 사실 언니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 봤더니 장영자 언니가 영부인 삼촌 이규광 씨랑 결혼을 했다고 그렇죠. 됐고,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의 삼촌과 결혼을 한 거죠. 네. 나이 차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세 번째 결혼이기도 하고 네. 또 그 영부인 삼촌하고 이 관계도 그렇고 또 이뿐만 아니고 또 집안에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종사촌 언니죠. 네, 장영자의 고종사촌 언니인 차용애라는 분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죠. 부인. 네, 그러니까 김홍일 씨하고 김홍업 씨. 씨를 낳은 다음에 사망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이 집안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이제 이런 그렇죠. 뭐 얘기가 또 들려오는데. 네, 그 김홍걸 국회의원, 네네. 김홍걸 의원하고 또 이 김홍업 네. 씨하고 또 좀 약간 트러블이 있죠. 네. 재산 문제를 두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집안 자체도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력들을 좀 봤는데 정말 이제 저는 딱 이거 네.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집안도 그렇지만 본인 혼자도 아니고 네. 언니의 뭐 고조 언니의 뭐 이러고 있어서 모두 정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확장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 한가가 잘하는 사람만 딱 잘못하더라도 발로 이제 어떤 권력 비리 이것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영자라는 분이 이제 지금이야 뭐 나이 든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뻤습니다. 진짜 영화 배우를 해도 될 정도였고 실제로 숙대에서 메이 퀸이었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근데 2번 이혼한 다음에 이제 원래 집안도 잘 살았고 장영자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이었던 분이 아까 그 김수철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대야금속이라는 그 기업체의 사장입니다. 또 이분이 근데 이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좀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 이 두 번의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성격이 안 좋았다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정략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뭔가 있지 않나요? 결혼 아니 그럴 이혼하고 뒤에서 저렇게 돈을 네, 빌려주고 서포트를 네. 해줄 정도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좀 근데 있죠. 좀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집안 특히 이제 이 생애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 1980년도쯤에 이제 그 이철이 아까 말한 그 이철이 씨하고 장영자 씨가 만나게 돼요. 근데 이때 나이가 당시에 이철이 씨가 59세. 59세. 예, 거의 81년도에. 그 다음에 장영자는 그때 38세였죠. 그러면 21살 차이인데. 찌동갑도 아니고 거의 두 번을 가는 그런 정도네. 이거는 추측만 가능하지만 장영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권력층에 다가서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21살이나 많은 이철희 씨한테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그럴 가능성이 것 같아요. 있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남편과도 이렇게 그 이후에 뭐 어떤 경제적 관계가 좀 있다는 것들도 봐도 그렇죠. 굉장히 어떤 정략적인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81년도에 그 롯데호텔 18층에다가 대화산업이라는 기업을 하나 만듭니다. 그냥 조그만 주소만 그렇죠. 정도겠죠. 롯데 그또 호텔 18층에 들었다는 걸 보면. 근데 이때는 두 분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철이 장영자 이 부부가 되기 전인데 이미 이때부터 사실상 부부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때 대화산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장영자라는 사람의 이 엄청난 사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찾아간 게 공영토건인데 공영토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 업계 8위의 큰 건설회사였는데 사우디 8위 정도면 상당한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컸죠. 근데 사우디에서 공사를 하고서 그게 잘못돼가지고 대금 회수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금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죠. 아까 제가 참 공영토건이 사우디아라비아라 그랬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쿠웨이트 사업입니다. 쿠웨이트요? 쿠웨이트 사업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했어요. 근데 이 공영토건에게 장영자가 가서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차입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한도로 하고 그러니까 연 20에서 22%의 이자를 주는 거죠. 차입을 이렇게 100에서 200까지 정도를 이렇게 당시에는 뭐 차입을 예를 들어 100이면 100이다, 200이면 이렇게 정하지 않는 모양이죠.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100억인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빌려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눠서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연 20%. 막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거 뭐야 이거 20%면 이거는 거의 사채도 이런 사채가 없어요. 뭐 지금 규제를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실세 금리가 시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거의 30%가 넘는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렇게도 운영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경제가 워낙 고속 성장기였고 일단은 그 돈을 빌려서 사업성이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들도 많았고 또 하나는
땅을 사두면 어차피 토지 상승률이 그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렇죠. 이율인데 네. 여기에 그게 받쳐진다는 거는 결국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 네. 상황이 엄청난 고속 성장기 그렇죠. 그리고 예. 그냥 투자하면 거기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을 네.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좀 갖춰져 네.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막 부동산 개발도 많고, 뭐 강남 개발부터 맞아요. 해서. 강남 개발이 예.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부동산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사업 자체로는 그냥 대충 유지만 돼도 땅값이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또 이익이 굉장히 컸죠. 네. 어쨌든 그래서 공영토고는 아니 이 좋은 조건에 안 빌릴 수 없지.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린 거죠. 이제 여기서 어음 사기라는, 그러니까 아마 장영자 사건을 찾아보면 다 장영자가 어음 사기를 이제 일으켰다라고 나오는데 어음 사기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음이 저도 정확하게 어음을 발행을 하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어음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였죠. 70년대, 80년대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발행한 사람이 내가 얼마를 빌린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가 빌렸다라는 거를 말하자면 보증하는 보증서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들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 제가 딴 사람한테 줄 게 있어서 그걸 네. 줬다 하면은 그 사람이 대신 그렇죠. 받으신 그러니까 그런 제가- 개념인 거죠. 제가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이제 뭐 노혜경 교수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해서 네, 사인을 딱 차용증. 해서 주면은 네, 이 차용증이에요. 네, 그쵸. 어음이라는 게. 네. 근데 그걸 노혜경 교수님이 나중에 한번 그 기일에 맞춰서 저한테 와서 받아갈 수도 있는데 네, 딴 이 사람한테. 어음을 임용환 박사님한테 주면은 임용환 박사님이 와서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달라고 하면은 하죠. 제가 줘야 되는 줘야 거죠. 되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그 약속보험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음을 할인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제가 신용도가 아주 좋아서 쟤는 항상 가면은 돈 바로 줄 수 있다. 바로 줄 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자 이거를 한 달 후에 받는다 그러면은 네. 한 달만큼 그냥 이자율이나 물가 상승률만큼 뺀 다음에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그러면은 이거를 쉽게 해서 예. 10%다 이러면. 10%다 그러면은 그러면 90만 원 90만 원에? 정도는 값어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임용환 박사님한테 노혜경 교수님이 90만 원 받고 그걸 팔 수 있죠. 네, 네. 그럼 임용환 박사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저한테 찾아오면 네. 제가 100만 원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랑 네. 그 왜 요즘에도 채권을 사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채권 할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부 채권을 뭐 100만 원치를 사야 네, 된다 하면 네. 그거를 나중에 뭐 3년이나 5년 뒤에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 그걸 가서 팔고 그러니까 100만 원치지만 이제 90만 원만 내가 받고 그걸 파는 이게 지금 그렇죠. 할인되는 예. 그런 방식인 거죠. 거의 같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당장 현금이 급한 사람들은 어음을 사채 시장에 가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음 할인이라 그래요. 네,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신용이 아주 안 좋아요. 저놈의 새끼는 안 갚을 확률이 절반이야. 그러면은 임용환 박사님한테 노혜경 교수님이 어음을 이제 팔 때, 야 조현승 요 놈은 안 갚을 확률이 반인데. 그러면은 현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냐 그러면 한 45만 원 정도 지급하겠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신용도에 발행한 따라서. 100만 원짜리 어음이 네. 시중에서는 45만 원에 팔리는 거죠. 그리고 임용 박사님이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이미 도망가고 없을 확률이 절반. 그 돈을 반반이다. 예, 다 100만 원을 드릴 확률이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떠안는 건 그러니까 어음이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느냐?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제 관행이 견질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견질어음이요? 예. 그러니까 견질어음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견질 담보라 그러는데 이게 네. 견질어음이. 근데 정식 담보하고는 달라요. 정식 담보 그러면은 어디에 부동산이 있으면 물건을 딱 잡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람 인적 담보 같은 경우는 보증을 쓰죠. 연대 보증 연대 쓴다는 보증 그런 쓰죠. 거. 네네. 근데 이건 아니고 네. 그냥 그거 외에 비공식적으로 내가 반드시 갚을게라고 하는데 실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담보 현황표에는 전혀 기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담보가액이 없어요. 전혀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을 몇 장 더 써줘요.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네. 어음을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주는데 한 달 100만 원짜리는 진짜 담보가 되는 거고 나머지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이거는 그냥 그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행상으로 그 돈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파산해서 나중에 안 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걸 들고 가가지고
담보로 쓰기는 해요. 할인도 이제 안 되면? 나중에 가서 네, 네. 더 내놔라 그러고 네. 독촉을 할 때 쓸 수는 있어도 너 정말로 계속 안 갚고 있으면 내가 이거 사채 시장에 푼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서도 네.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실제로는 갚을 돈이 있는데 네. 일부러 안 줘요. 안 갚, 예, 일부러 안 네, 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견질 담보를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견질 담보는 그런 용으로 그냥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회피하려고 예, 이제 그렇죠. 더 많이 예.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채 시장에서 아무리 악질 사채 업자라도 이 견질 담보를 그렇게 대량으로 사채 시장에 풀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관행적으로 예. 어쨌든 그 정도의 룰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지켜야 될 룰이 네, 있죠. 네, 사채 네. 이제. 근데 안 그러면 이 사채 업자도 평판이 너무 나빠지면은 거기도 할 수 돈 안 쓰니까. 없잖아요. 예. 네. 근데 장영자는 그 룰을 깬 거죠. 이게 문제가 되나 예.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견질 담보로 받은 그 견질 어음을 사채 시장에 푼 거예요. 공영토건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풀어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결말은 안 좋아진 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뭐 공영토건이 그대로 살아 있고 예. 이거를 사기든 어떤 견지럼을 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처를 할 수가 있었나요? 없죠. 아예 예, 가격이 안배적인 아니,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법적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네. 알기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이 됐던 어떤 관행적인 거를 관행을 뛰어넘은 깨버리는 그렇죠. 이런 예.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굉장히 그 새로운 혁신이죠. 아무도 안 걷던 길을 예, 그 남들은 안 하는 길을 한 번도 자기가. 생각을 안 해봤던 예, 건데 예.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사고가 더 커져버리거든요. 생각은 해봤겠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예, 실천은 못하던 거를 네.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어. 이런 혁신적인 사업가였죠. 결국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이거 공영토건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커졌겠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공영토건이 그 당시에 주거래은행이 조흥은행이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공영토건의 어음을 들고 조흥은행에 가면은 조흥은행에서 그 액수를 줘야 돼요. 네네. 근데 그 액수가 어디서 빠져나가냐? 공영토건에. 공영토건이 네. 조흥은행에 있는 네. 그 계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공영토건은 조흥은행에다가 계속 돈을 집어 넣어놔야 되는 네, 거죠, 네, 당장 네, 계좌에. 네. 근데 이 어음이 밀려드는데 이게 이제 액수가 초과하는구나. 바닥이 된 예, 거죠. 예. 자, 그렇게 되고 또 공영토건에서 근데 일부는 장영자한테 돈을 갚았어요. 네, 그러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견지러움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못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너무 많이 그렇죠. 풀어버렸구나. 네, 근데 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처음에 이제 공영토건한테 100억을 빌려주고서 뭐 한 300억, 500억 이 정도를 받았다고 네, 네. 정확한 액수를 얼마큼 돌렸는지 잘 몰라요. 아, 예, 그거는 근데, 예, 안 밝혀졌어요. 네.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지금 기록이 잘 안 네, 나와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얼마를 그러면 썼는지 얼마를 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해본 액수는 있겠죠. 네, 공통 네, 얼마 썼다라는 거. 근데 저도 법원 기록까지는 못 뒤져봤습니다. 네. 근데 백지수표를 그렇게 줘요. 얼마 기재도 안 되는 거를. 액수가 크면은 담보용으로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쓰는 게 아니라 담보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믿고. 그리고, 뭐 가능이었다고는 네. 하지만 정말 엄청난 그것 자체로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백지수표면? 근데 그 정도 돈 그리고 장영자의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이순자 여사의 그 삼촌의 그러니까 삼촌하고 장영자의 언니가 결혼을 네, 했죠. 네, 네. 예. 처삼촌이죠, 그러니까. 예. 아, 처삼촌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영부인의 삼촌과 예. 결혼한 거니까. 예.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런 배경하고 이철이라는 사람도 상당한 권력자였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관계를 이제 그걸 믿은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권력자였으니까. 실제로 장영자가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이철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이제 사채 시장에서 할인한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간 기업이 일신제강. 그 일신제강은 그 당시에 제강업계 2위였어요. 네. 그 다음에 라이프, 삼익주택, 태양금속, 혜태제과. 여기까지 전부 다 손을 뻗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나중에는 코오롱 건설인가 거기를 인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상당히 얘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네. 결국 말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공영토건에서 이제 자기한테 갚은 돈의 일부를 돌려줄 때 견지러움을 같이 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계속 견지러움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회사 갖고 와야 될 준 거를 거야? 다른 데서 회사 이제 거를 다른 주는 회사 거야. 견지러움을 또 할인해가지고 그 돈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이쪽을 메꾸고. 그냥 돌려막기를 예. 한 거군요. 예, 예. 근데 이거를 할 때 처음 계획은 뭐냐면은 공영토건하고 일신제강에 돈을 빌려주면서 회사의 기밀 자료를 꺼내요. 예? 그걸 요구를 해요. 그 회사에서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빌려줬다가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다 주는 거예요. 사업 계획이고 뭐. 그래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죠. 아,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자를 했대요. 수백억. 지금이야 수백억이 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수익을 내서 이제 아까 견지러움을 사실 할인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손해를 네네. 줄 거잖아요. 네. 그거는 주식 투자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본인이 네. 그렇게 이제 네. 구조를 짜고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총 액수를 보면은 아까 말한 회사들한테 576억을 빌려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해서 담보로 받아냈는데 아까 견지러움을 다 할인받았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준 건 576억인데 네. 나중에 자기가 현금으로 확보한 거는 2,223억이에요. 한 그러면 4배, 거의 4배 정도. 그렇네요. 거의 4배까지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더 예. 끌어쓰는 거네요. 예. 그럼. 이거를 결국은 이걸 누가 책임을 져요? 이 상황이면. 약간 복잡한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제 노혜경 교수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고요. 네. 빌려주면서 담보로 이것저것 잡은 네, 다음에 네. 이거를 갖다가 다른 데다 바꾸는 거죠. 사실은 저한테 갚으면 다 돌려줘야 되는 네, 건데 그렇죠. 그 생각을 갖다가 그건 나중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메꾸면 돼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하고. 이걸 잔뜩 받아온 걸 갖다가 한 4배니까 한 400만 원어치 갖다 네, 판 네, 거라고 네, 보면 네. 돼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노혜경 교수님 와서 돈 다 갚았으니까 견지령금 네, 주세요. 이렇게 담보자 해야죠, 주세요. 이제. 그랬더니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휴. 이게 언제부터냐면 사실 기간이 짧아요. 81년 1월에 대화산업을 설립했죠. 네네. 82년 4월에 결제 지연이 발생하면서 그럼 결국 결국 5월에 1년 구속이 2개월, 되죠. 1년 네. 3개월, 15개월 만에 그냥. 이 짧은 기간 사이에 또 결혼을 해 결혼식을 올려요. 이철이 장영자가. 그러니까 이 81년에 대화산업을 설립할 때는 그 당시는 안 아직은 했었고. 부부 상태는 아니었는데 결혼식도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해서 정관계 인사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기업인들이 보고서 와, 저 부부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영자도 이미 사채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네, 네. 이철이는 원래 유명한 네. 원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둘이 결혼을 하는 걸 보고서 사람들이 장영자의 말을 더더욱 믿게 된 거죠. 저런 권력자라면. 예. 근데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 계속 손해를 보고 네. 또 하나는 이때 15개월 정도 돼요. 네네. 이게 14개월, 15개월 네네. 되는데 이때 요 기간 동안 49억 원 정도를 썼다 그러는데 네. 이게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 꼴 되거든요. 80년대 초반에 매일 그렇죠. 1,000만 예. 원이요? 이거 도대체 뭘 얼마큼 소비를 해야 하루에 1,000만씩 쓸 수 있지? 근데 지금도 하루에 1,000만 원 쓰려면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87년도 지금 한 30, 20 얼마 한 35 정도, 3, 40 요 정도 그때 됐던 대학병원 거거든요. 20만 원 정도 네. 받았어요. 네. 아니 그리고 대기업 그 당시에 들어가면은 초봉이 그러니까 대기업 초봉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어요. 근데 하루에 1,000만 원을 썼다고 상상이 안 되는 액수네 진짜.